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SJ 금융그룹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권희준 회장은 숫자로 이루어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오차 없는 계산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완벽한 통제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감정이라는 변수는 그에게 있어 가장 경멸스러운 리스크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와도 같았다. 그의 얼음 같은 심장은 십수년 전 그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비극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녹아내린 적이 없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막힘없는 외국어로 해외 법인장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수조 원이 오가는 M&A 안젠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휘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갈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완벽한 비즈니스 기계처럼 보였다. 회의가 끝나자 그의 유일한 신복인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박만식이라는 자가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채무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권희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박만식, SJ 캐피탈에서 거액의 도박 빚을 진 구제 불능의 쓰레기. 그는 이런 사소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보안팀을 불러서 처리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최 부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게 회장님, 자신의 의붓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담보로라도 빚을 해결하겠다며 지금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권희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인간의 추악함과 비굴함을 혐오했다. 같은 시각 SJ그룹의 화려한 로비, 한 구석. 신하은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팔은 도박 빚에 미친 의붓아버지 박만식에게 붙들려 붉은 멍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친다 해도 지옥 같은 현실이 바뀔 것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연속이었고 이제는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박만식은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똑똑히 들어 신하은.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라 빚을 갚을 상품이야. 권희준 회장 눈에만 들면 우린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돼.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다. 결국 그들은 권희준의 오피스로 끌려 올라갔다.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하은은 숨이 멎는 듯한 위압감을 느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에 있는 듯한 통유리창,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자신들을 벌레처럼 내려다보는 한 남자. 사진으로만 보던 SJ그룹의 제왕 권희준이었다. 그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만식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딸이 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입니다. 이 아이를 회장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빚만은. 그는 하은을 짐짝처럼 권희준 앞으로 밀어냈다. 하은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코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권희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권희준은 역겨움을 느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식을 파는 아버지와 그런 상황에서도 초점을 잃지 않는 딸의 눈빛.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종류의 눈빛은 처음이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앞에서 욕망을 드러내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저 눈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보안팀을 불러 저 둘을 당장 쫓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다른 계산이 시작되었다. 그는 최근 고용한 개인 가사도우미들을 연달아 해고한 참이었다. 하나는 그의 물건을 훔쳐 팔려 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침실에 몰래 들어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타인을 극도로 불신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빚에 묶여 있고 저런 아버지가 있는 한 딴 생각을 품기 어려울 것이다. 그녀의 저 강한 눈빛이 오히려 순종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인형. 그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비웃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최 부장에게 눈짓했다. 계약서를 준비해. 잠시 후 신하은의 앞에 한 장의 계약서가 놓였다. 제목은 개인 비서 겸 가사관리 계약서였지만 그 내용은 현대판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박만식의 빚 전액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녀는 빚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권희준이 만족할 때까지. 계약서에는 잔인한 조항들이 가득했다. 을은 갑의 사적인 공간에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지시에 복종한다. 을은 갑에게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없다. 을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으로 인해 갑의 심기가 불편해질 경우 이는 계약 파기 사유가 되며 위약금으로 기존 채무의 2배를 변제해야 한다. 모든 조항이 그녀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었다. 박만식은 계약서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하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박만식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이 얼음 같은 남자 옆에 있는 것이 술주정뱅이 의부사버지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권희준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애원하거나 최소한 망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신하은. 그녀의 이름 3글자가 그녀를 빚의 굴레에서 소유의 족쇄로 옮겨 놓았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 권희준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거대했다. 최고급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 마감된 내부는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느껴졌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백의 공간. 신하은의 새로운 감옥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최 부장에게서 자신의 작은 방을 안내받고 수십 가지에 달하는 까다로운 규칙들을 교육받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그녀의 일과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일어나기 전에 집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했다. 먼지 한 톨 없는 거실 구김, 하나 없는 그의 슈트,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준비되는 영양 균형이 완벽한 식사까지. 그녀는 계약서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기계처럼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부와 권력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혹은 다른 여자들처럼 어떻게든 그의 환심을 사려 애쓸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신하은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그가 주는 호화로운 음식에 감탄하지도 않았고 값비싼 예술품들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고
그와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했다. 그녀의 그런 무심함이 권희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해왔다. 하지만 이 예측 불가능한 여자는 그의 완벽한 통제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유혹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맑고 투명해서 그 어떤 의도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중요한 해외 투자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권희주는 서재를 나오다 복도를 지나던 하은과 부딪혔다.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이 기울어지며 뜨거운 커피가 그의 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굳었다. 이전의 가사 도우미였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은은 달랐다. 그녀는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그의 손목을 살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찬물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그녀의 행동은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그를 책망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직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권위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따라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식히는 동안 그는 방금 전의 상황을 되짚었다. 그녀는 그의 비싼 셔츠나 자신의 실수를 걱정하는 대신 그의 손을 먼저 걱정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몸에 밴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타인에게서 받아보는 순수한 종류의 관심에 어색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일을 할 때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보냈다. 그녀는 그 방에서 낡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고독은 그의 고독과 닮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느낌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그가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화초가 하나 있었다. 몇 년 전 사업 파트너에게서 선물 받은 동양란이었는데 관리가 소홀하여 이미 반쯤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감정이 말라버린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그는 일부러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죽어가던 난초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CCTV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은이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거실로 나와 그 난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른 잎을 떼어주고 흙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치 소중한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그녀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권희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그저 사소한 변덕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통제하에 있는 빚으로 묶인 소유물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오랫동안 CCTV 속 그녀의 모습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유리 성벽에 신하은이라는 이름의 잡초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권희준의 세상에 신하은이라는 변수가 개입된 이후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냄새였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 값비싼 방향제와 소독약 냄새, 혹은 그 자신의 차가운 향수 냄새만이 존재하던 무균실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침에는 갓 지은 밥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였다. 처음에 그는 그 냄새가 역겹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지독하게 경멸하는 평범하고 나약한 일상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최 부장을 통해 그녀에게 주방 사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식사는 외부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키라고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의 지친 영혼은 그 따뜻한 밤 냄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의 생활 패턴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일이 끝나면 비즈니스 접대를 하거나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다시 일에 파묻히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필요한 저녁 약속을 잡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차려놓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하은 역시 그 공간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권희준을 주인님처럼 깍듯하게 대했고 계약서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단지 차가울 뿐 비열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눈동자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 조금 더 마음을 담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의 기묘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펜트하우스에 초인종이 울렸다. 하은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뭐지? 새로 들어온 가정부인가? 보내, 비켜. 여자는 하은을 밀치고 들어와 마치 자기 집인 양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외동딸이자 권희준과 정략적으로 약혼한 사이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다. 특히 신하은처럼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여자는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하은에게 일부러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집안에서 웬 촌스러운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준 씨 취향이 이렇게 저급해졌을 리가 없는데. 그녀는 코를 막으며 하은을 쏘아보았다.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오수진이 권희준의 약혼녀라는 사실을 최 부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수진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이 정성껏 돌봐 다시 살아난 난초 화분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어머, 웬 싸구려 난초람. 이 집의 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네. 당장 갖다 버려. 그 말에 하은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건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화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의 그 작은 반항이 오수진의 자존심에 불을 붙였다.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말대답을 해. 오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난초 화분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화분이 깨지며 흙과 난초가 바닥에 쏟아졌다. 자, 이제 치워. 그게 내 일이잖아. 안 그래?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권희준이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화분 조각을 줍고 있는 하은과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내려다보는 오수진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빙점 이하로 차가워졌다. 그는 하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오수진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오수진.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서 무슨 소란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다. 오수진은 그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팔을 뻗어
그의 팔짱을 끼려 했다. 이준 씨 보고 싶어서 그냥 와봤어요. 근데 저 가정부가 버릇이 없어서 내가 조금 교육을 시키고 있었죠. 권희주는 뱀처럼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 집에 사람을 교육시키는 건 나다. 그리고 난 내 공간이 더러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게 사람이든 쓰레기든. 그의 말은 오수진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오수진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당장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찾아오지 마. 권희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오수진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은을 매섭게 노려본 뒤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권희준은 여전히 묵묵히 바닥을 치우고 있는 하은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그 난초 죽은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그렇게 깨진 화분 조각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오수진이 다녀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의 표면 아래에서는 두 사람의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권희주는 오수진에게 보였던 자신의 날선 반응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그는 언제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왔기에 신하은이라는 변수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보호 본능에 가까운 감정의 혼란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오수진과 대립각을 세운 권희준의 모습에서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엿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주 희미한 온기를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고, 자신과 그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희망에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다. 희망은 언제나 더 큰 절망을 몰고 왔으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펜트하우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가라앉았다. 그날 아침 권희주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하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말 것과 자신이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서재는 물론 거실에도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 하은은 직감적으로 그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은 권희준의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비관하다 다른 남자를 만났고 결국 그 남자에게 버림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사건은 어린 권희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을 남겼다. 그에게 사랑은 파멸과 배신 그리고 통제 불능의 혼란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재 안에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흘러나왔다. 하은은 자신의 방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와장창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계약서의 조항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서재 문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는 값비싼 양주병이 바닥에 깨져 있었고 서재는 온통 독한 술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통유리창 앞에 권희준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슬픔과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뱉는 숨소리에는 억눌린 고통이 배어 있었다. 완벽한 제왕의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하은은 계약서의 갑과 을의 관계를 잊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고통받는 한 사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 인기척을 느낀 권희준이 맹수처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과 알코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누가 함부로 들어오라고 했지,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서슬 퍼런 위협으로 가득했지만 하은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유리 조각을 다 치운 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동정이나 계산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담백하고 진솔한 위로였다. 그 말 한마디가 권희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나약함을 들켜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 작은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은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꿀물을 타왔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거나 말하지 않았다. 혼자 남은 권희준은 한참 동안 꿀물이 담긴 컵을 내려다보았다. 독한 위스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맴돌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컵을 들어 꿀물을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그의 차가운 속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지난 10수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지독한 어둠 속으로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박만식이라는 자가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자기 장인어른이라며 하은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권희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젯밤의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젯밤 자신에게 따뜻한 꿀물을 건네주었던 그 작은 여자를 괴롭히는 쓰레기에 대한 명백한 적이었다. 그의 보호 본능이 마침내 얼어붙은 벽을 깨고 고개를 든 것이다. 그는 최 부장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처리해, 다시는 신하은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권희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가 처리하라고 내뱉은 말은 최 부장에게 있어 곧 법이었다. 다음 날 최 부장은 박만식이 머물고 있는 허름한 모텔 방을 찾아갔다. 그는 위협적인 경호원들을 대동했지만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정중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박만식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박만식의 모든 과거 범죄 기록과 탈세 혐의, 그리고 불법 도박 내역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만식 씨 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최 부장은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 서류들을 검찰에 넘기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돈과 비행기 표를 받고 2번 다시 이 땅에 발을 들이지 않거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박만식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열한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겁쟁이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그렇게 신하은의 삶을 올가매던 가장 큰 악몽이 허무하게 사라졌다. 하은은 며칠이 지나도록 박만식이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결국 최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고 최 부장은 권희준의 지시대로 회장님께서 원만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만 대답해 주었다.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권희준을 기다렸다.
권희준이 피곤한 얼굴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하은은 그의 서재 문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행동은 계약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권희준의 눈썹이 차갑게 올라갔다. 비켜. 하지만 하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왜 그러셨어요? 제 문제였어요. 회장님께서 나서실 필요 없는. 그녀의 말에 권희준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닌 따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 자산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했을 뿐이다. 넌 내 소유물이고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 뒤에 숨은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아니요.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를 사람으로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권희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들킨 것 같은 기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주제넘게 굴지 마, 신하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넌 내가 어떤 처지인지 잊은 모양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지. 넌 빚 때문에 팔려온 상품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언제든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는 그녀를 위협했지만 그들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고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혼란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며 일으키는 강력한 스파크였다. 권희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한편 권희준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오수진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신하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하은의 과거는 가난하고 불행했을 뿐 특별한 흠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박만식이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돈에 굶주린 그 비열한 남자가 아주 유용한 장기 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수진은 박만식이 출국하기 직전 공항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의 앞에 거액이 든 돈 가방을 내려놓았다. 권희준이 준 돈의 2배를 주겠어요.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연극을 좀 해줘야겠어요. 당신의 착한 의붓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거죠. 그녀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박만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돈만 준다면 딸을 파는 것쯤은 그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권희준과 신하은의 관계가 겨우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 그들의 등 뒤에서는 두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갈 거대하고 어두운 음모가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벽을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그 날선 대립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어색해졌다. 권희준과 신하은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는 것처럼 서로의 주변을 맴돌았다. 권희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하은은 그가 있는 공간을 피해 주방과 자신의 작은 방에만 머물렀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들의 관계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다. 하은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실수로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다.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소리를 들은 권희주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하은의 붓게 달아오른 손을 보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잡아 끌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멍청하게 조심했어야지.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사실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위험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곧 깨지고 말았다. 오수진은 권희준의 할아버지이자 SJ그룹의 창업주인 권 명예회장을 찾아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권희준의 집에 정체 모를 여자가 살고 있으며 그 여자 때문에 이준 씨가 자신을 멀리한다고 거짓을 고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권 명예회장은 대노했다. 그는 당장 권희준을 자신의 저택으로 호출했다. 그날 저녁 권희준은 싸늘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하은은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다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다. 하은은 그날 밤 우연히 그와 최 부장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회장님, 명예회장님께서 노여움이 크십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건을 위해서라도 오수진 양과의 관계를 서두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하은 양을 당장 내보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권희준의 인생에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깨달았다. 그의 약혼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까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었다. 그녀는 떠나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 그날 밤 하은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쌌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달아빠진 책 한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식탁 위에 짧은 편지 한 통과 그동안의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다시 돌아갈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권희준은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의 행복을 빕니다. 짧은 글귀를 읽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적인 판단도 냉철한 계산도 모두 불가능했다.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상실감과 공포였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세상을 멈춰버렸다. 최 부장 당장 신하은을 찾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다. SJ그룹의 모든 정보망이 총동원되어 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미친 사람처럼 모니터를 노려보며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몇 시간 후 마침내 그녀의 모습이 한강 다리의 CCTV에 포착되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한강 다리로 향했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하은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보며 소리쳤다. 놓으세요. 저는 회장님 인생의 짐일 뿐이에요. 제발 저를 버려주세요. 그녀의 말에 권희준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고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너 따위가 아니라 너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2번 다시 떠난다는 말 하지 마. 넌 내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어.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이기적인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훔쳤다. 빗속에서의 키스는 차갑고도 뜨거웠다. 그것은 2사람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이 뒤섞인 절박한 사랑의 확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더 거대한 폭풍우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빗속에서의 뜨거운 키스는 2사람의 관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권희준은 흠뻑 젖은 하은을 데리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에 타인을, 그것도 한 여자를 온전히 들여놓았다.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계약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난 시간 동안의 외로움과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텅 빈 세상을 채워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은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여린 영혼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들의 행복은 위태로웠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간절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악의 그림자는 이미 그들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SJ그룹 신데렐라에 대한 충격적인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인터넷 언론사와 타블로이드 신문 일면에 신하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기사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악의적이었다. SJ그룹 회장님의 여인 알고 보니 고급 룸살롱 출신. 이부사버지의 눈물의 고백 내 딸은 돈에 미쳐 가족을 버렸다. 오수진과 박만식이 조작한 가짜 증거와 증언들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박만식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딸이 돈의 유혹에 빠져 타락했으며 자신을 버렸다고 연기했다. 오수진이 고용한 가짜 증인들은 하은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거짓 증언을 쏟아냈다. 대중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재벌과 신데렐라의 동화가 깨지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할 뿐이었다.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SJ그룹의 주가는 오너 리스크가 붉어지며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한 하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뒤에 붙는 더러운 꼬리표보다 이 모든 일이 권희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권희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저 때문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권희준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는 하은을 보자마자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울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하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오수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해결할게.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하은은 잠시 희망을 보았지만 곧이어 닥쳐온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다. SJ그룹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이사들은 회사의 주가와 이미지를 위해 당장 신하은을 해고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라고 권희준을 압박했다. 설상가상으로 권명애 회장이 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일주일 안에 그 천안 계집을 내치고 오수진 양과의 결혼 날짜를 발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제국과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사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당연히 회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 그는 언제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려왔다. 그날 밤 권희준은 권 명예회장의 저택을 찾아갔다. 그의 앞에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SJ그룹의 모든 원로 임원들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은을 버리겠다고 약속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희준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주 조용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신하은 씨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권 명예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권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왕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쟁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권희준이 세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순간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에 얽매인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냉철하고 강력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기지 워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신복들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권희준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그의 정예팀에게 명령했다. 첫째, 신하은 씨의 누명을 벗기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둘째, 이 모든 것을 조작한 태양그룹과 오수진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파멸시킨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결의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SJ그룹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그의 비밀 정보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들은 태양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서버를 뚫고 들어가 그들의 모든 비밀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발로 뛰는 조사팀은 오수진이 돈으로 매수한 가짜 증인들을 찾아내 협박과 회유를 통해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고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 한편 하은은 펜트하우스 안에서 자신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진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에게 권희준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는 대신 그녀를 자신의 전쟁에 동참시켰다. 그는 그녀의 앞에 박만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려놓았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 그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해내줘. 사소한 이름, 스쳐 지나간 장소, 뭐든지. 그의 말에 하은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지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싸움의 당사자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박만식이 술에 취해 자랑처럼 떠벌렸던 말이 생각났다. 그가 어떤 건설사 사장과 짜고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 유령 회사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녀가 말해준 이름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권희준의 팀은 그 유령 회사를 추적하여 태양그룹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조성해온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양그룹이 그 비자금을 이용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수진의 아버지인 오 회장은 이번 M&A를 통해 재계 서열을 바꾸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권희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단순히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그들의 야망을 그들의 가장 큰 꿈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 부장에게 지시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금을 동원해 태양그룹이 노리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매입하도록 해. 동시에 해외에 숨어있던 박만식의 위치도 파악되었다. 그는 오수진에게 받은 돈으로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권희준의 해외팀은 한밤중에 그의 숙소를 급습했다. 그들은 박만식에게 오수진과의 거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사색이 된 박만식 앞에 그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가명을 받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조용히 사라지거나. 모든 준비는 끝났다. 권희준은 태양그룹이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들의 모든 비자금을 쏟아붓기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순간이자 동시에 날개가 꺾여 추락하게 될 순간이었다. 하은은 불안한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편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지만 적에게는 지옥의 악마보다 더 잔인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권희준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 그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회장님께서 다치실까봐 걱정돼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권희준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괜찮아. 이젠 나 혼자가 아니니까. 네가 있으니까 난 절대 지지 않아.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그가 싸우는 이유였다. 이제 반격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날 오전 태양그룹은 자신들의 야심작인 적대적 M&A 계획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과 이사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섰다. 그들은 이번 M&A 성공을 발판 삼아 SJ그룹마저 위협하려는 거대한 야심에 부풀어 있었다.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희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작전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굳은 표정의 신하은이 함께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판은 짜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적들을 그 판 위에서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오 회장이 M&A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더니 곧이어 한 남자의 초췌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박만식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오수진에게 돈을 받고 신하은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화면은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오수진이 직접 박만식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추악한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오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당장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든 시스템은 이미 권희준의 손에 장악된 후였다. 권희준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면에는 곧이어 태양그룹의 비밀 계좌에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흘러나와 이번 MA 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그들이 MA를 위해 매입한 주식은 사실 권희준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권희준은 이미 MA 대상 기업의 우호 지분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태양그룹이 비자금까지 쏟아부어 사들인 주식은 권희준이 미리 시장에 풀어놓은 미끼에 불과했다. 태양그룹은 MA는커녕 천문학적인 손실과 함께 그룹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모든 것이 권희준이 설계한 완벽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오수진 씨와 오진태 회장님을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화려했던 부녀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처참했다. 오수진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처럼 권희준을 향해 소리쳤다. 권희준, 너도 똑같은 놈이야. 결국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하지만 권희준은 그저 스크린 너머로 그녀를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나는 내 여자를 지켰을 뿐입니다. SJ그룹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강력하고 단호했다. 그는 단순히 연인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제국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추악한 스캔들은 그렇게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과 냉철한 반격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펜트하우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은은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만 남았어. 그의 말처럼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있었다.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 위로 마침내 따스하고 찬란한 아침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추악한 거짓과 탐욕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진실한 사랑의 힘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SJ그룹과 태양그룹의 전쟁은 권희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세상은 이제 신하은을 비난하는 대신 동정했고 권희준을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사랑을 지킬 줄 아는 로맨티시스트로 칭송했다. 하지만 권희준에게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하은의 손을 잡고 SJ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할아버지인 권 명예회장의 고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아픈 과거가 시작된 곳이자 그가 가장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공간이었다. 하은은 긴장했지만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팔려온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된 강인한 여자였다. 권 명예회장은 서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그는 하은을 보자마자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네가 감히 내 손자 녀석을 홀려 가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계집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가시가 돋쳐 있었다. 권희준이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하은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권 명예회장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신하은이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노 회장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회장님의 손자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곁에서 그의 약점이 아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돌하면서도 진심 어린 태도에 권 명예회장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맑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사랑 그깟 감정 노름이 우리 가문과 회사의 명예보다 중하단 말이냐. 그가 호통을 치자 이번에는 권희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할아버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 인생 자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저는 아버지가 겪었던 불행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지 할아버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할아버님께서 하은 씨를 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없다면 저는 SJ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게는 회사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권 명예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생 일밖에 모르던 자신의 손자가 한낱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손자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그 옆에 조용히 서서 그를 지지하는 하은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오래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아내, 즉 권희준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권 명예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이리 와서 내 어깨나 좀 주무르거라.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그들을 인정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가장 높은 벽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모든 허락을 받은 그날 저녁 권희준은 하은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데려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만남을 증명하는 차가운 노예 계약서였다. 그는 하은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창밖으로 날려보냈다. 우리의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계약이 아닌 약속으로. 그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고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신하은, 내 얼어붙은 세상에 찾아와준 나의 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고 싶은 유일한 사람.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찬란하게 빛났다. 1년 후 어느 따스한 봄날, 권희준과 신하은은 작은 보육원의 개원식에 함께 서 있었다. 그 보육원은 하은의 오랜 꿈이었고 권희준은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더 이상 재벌 회장의 차가운 모습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권희준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하은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다. 지독하게 길었던 겨울이 가고 그들의 얼어붙었던 심장에도 마침내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